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필름 4월 둘째 주 4주년 기념 상영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GV를 맡은 정수지라고 하고요. 오늘 자리에 감사합니다 연출하신 김원봉 감독님, 탈리타콤 연출하신 박현영 감독님 오셨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관객분들 질문 받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질문하실 관객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는 오늘 두 분 처음 뵀는데 선배님 작품에서 많이 뵙고 작년에 연출하셨던 영상원 작품 이상한 영화 네 그것도 봤어요. 일단 이 작품을 연출하시게 된 뭐 배경이나 그때 당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리타콤 만든 박현영이라고 합니다. 네. 토요일날 이렇게 오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기쁘고 저는 너무 텅텅 비어있을 것 같아 걱정했었는데 물론 제 작품만 상영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다른 작품들이랑 같이 상영하게 돼서 이렇게 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죠? 감독님이 그 2014년도에 네. 작품 만들 당시 어떻게 기획했고 기획. 기획. 이게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저한테는 너무 엊그제 같은데 그때 이거 근데 얘기하면 너무 구구절절해서 맞아요. 약간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때 너무 창피한 얘기라서 뭔가 사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아까 전에 약간 소리 괜찮았어요? 막 나중에 찢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막 이렇게 막 그 피치 올라갔을 때 혹시 찢어지지 않았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뭐 얘기하려고 했더라?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방 밖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5년 만에 사실 이 영화를 보고서 이제 정말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때 되게 지금 기억을 돌이켜 보면 되게 우리가 이거 영화하고 연기하고 이게 맨날 뭐 이 세 편 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 기회나 막 이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그래서 되게 괴로운 그런데 이거 너무 당황스러워. 관객 오실 분 계신가요, 감독님? 연기하는 지금 혹시 누가 뭐 찍고 있는 건가요? 아이고.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배님 여기 영화 안에서는 연기하신 인물이 거의 선배님이랑 동일시되는 그렇죠. 인물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기 같은 거잖아요. 네네. 일기랄지 일종의 뭐 고백이랄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네.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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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함께 네, 철호 배우님. 네. 오실 수 있는 건가요? 관객분들한테 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감사합니다를 연출 맡았던 김원봉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제 주연 배우를 해주셨던 손도로 배우님께서 지금 방금 광화문 쪽에서의 공연 끝나시고 뭐 지금 오고 계시는 길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마 뭐 곧 오실 겁니다. 정말요? 기사가 좀 들으시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뭔가 선배님이 작품 만드실 때 당시의 이 얘기를 그냥 하시고 싶은 만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별로 재밌는 얘기는 아니라서 근데 되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냥 저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원하는, 그러니까 연기하고 싶은데 뭐 배역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약간 근데 제가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되게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약간 비장하게 네네. 예, 저 극 속에서의 그 여자도 그렇지만 좀 이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완전 짝사랑에 완전히 거의 이제 그 열병을 앓다가 얘가 약간 맛이 가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실제적인 저의 심리 상태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미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마음 속의 그 어떤 절절함이랄까 이런 것들은 되게 극에 달하고 그리고 아직 젊고 그리고 어떤 그만큼 에너지가 막 넘치고 이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해소할 만한 그게 저한테 필요했고 근데 그것이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어느 순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동시에 그러니까 저 공간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저걸 이제 혼자 그래서 모든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내가 이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고 연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 사랑하는 대상을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얘를 위해 이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실제로 무언가를 정말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저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때 스마트폰 그 아이폰 HD로 네. 이제 상영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바꿨는데 그래서 그냥 그걸로 혼자 했어요. 이거는 아이폰으로 촬영인데. 네, 그렇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거 알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뭐 커말못인데,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연기만 했고 뭐 그 전에 연극하고 뭐, 그러니까 전혀 영화 만드는 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거를 제가 혼자 찍고 막 이러는데 이게 왜 자기 일기장이나 이렇게 뭔가 너무 내밀하고 이렇게 되게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누굴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편집할 때도 그렇죠. 그래서 편집을 제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가난하고 막 이러니까 뭐 새롭게 또 뭐 크게 투자를 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최대한 그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그냥 저는 저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되게 칭찬해주고 싶고요. 저 스스로를 되게 잘 견뎌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자유연기에서 그 니나의 독백을 보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견디냐 그 대사가 나오는데 저거 만드는 그 한 1년 동안 제가 그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데 연기나 작품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굉장히 순수한 마음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게 되게 물론 이후에도 계속 되게 힘들고 뭐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제가 저거를 이제 완결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지금도 그 이전이랑은 되게 다르다. 그 작품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풍 감독님이 연출하신 감사합니다에 대한 이야기 잠시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학교를 이제 저는 2016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 2년 이제 올해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뭐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좀 재밌게 잘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오디션을 보고 이런 뭐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이제 오디션을 저희가 실제로 본 적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실제로 해본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전에 뭐 배우분들 뵙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좀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이제 그러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배우분들을 많이 배우면서 정말 너무 어렵게 사시면서도 그런 어떤 굉장한 그 탤런트를 갖고 계시면서도 워낙에 또 많은 분을 뵀었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또 다 같이 즐거운 작업들을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좀 전사적으로 조금 또 이렇게 알고 지내다 보니까 또 좀 의미 있는 배역을 이제 얻는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조연 같은 것들을 많이 주로 하시는 어떤 분의 뭐 하루 뭐 이런 거를 한번 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게 아이디어가 좀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감독님 다른 작품 이상한 영화 그것도 제가 봤는데 그것도 사실 연출 역할의 주인공 그리고 남녀 배우들이 나오고 영화 현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뭐 학교 뭐 영상은 거기 들어가서 만든 작품이 두 작품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하는 과정의 이야기네요. 좀 약간 메타적인 그런 형태가 있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네. 다음 작품에 관련이 없는 그 연출자나 연기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최근에 네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네네. 또 유명하다길래 가서 봤는데 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많이 배워봤습니다. 예, 어쨌든 뭐 때리고 부수고 막 난리 나고 그런 뭐 그래야만 이제 보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여간 그 어떤 뭐 의미나 주제나 심오함이나 뭐 인간에 대한 고찰이나 뭐 이런 거는 최대한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혹시 이 지금 관객석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있으세요? 네. 전 영화 감사합니다 질문하고 싶은데요. 손금을 왜 본 건지, 손금을 본 건지, 손을 본 건지, 그리고 오한마로 왜 벽돌을 깨달라고 한 건지, 무슨 그러니까 배경을 위한 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넘어지는 동작을 한 건지, 그리고 왜 현장 오디션으로 오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가 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개구리남이 연기를 하고 감독인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그걸 오디션을 보잖아요. 그 뒤에 설정이, 그러니까 앞에 설정은 되게 현실적인 설정인데 뒤에는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그런 설정을 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판타지 설정을 했는데 전혀 판타지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결말이 또 너무 현실적인 거에 대한 저도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철호 배우님이 그 경찰서 장면을 연기하는 그 이전과 그 오디션장으로 향하는 그 이유가 되게 톤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뒷부분이 되게 비일상적으로 흘러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 감독 역할 한 그 두 배우님들은 같은 옷을 입고 있고 또 뒤에 배경으로는 그 다리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그 해머를 이렇게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손을 뭔가 스캔하고 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는 장면이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여간 처음에 그 시나리오 자체 목적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게 그날 제일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었었을 그 어떤 순간, 그러니까 그 영화 저기 오션 보러 가기 전에 그 현장에서 막 굴르다가 전화를 받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가 너무 좋은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 그 사람의 어떤 심리는 거기 가면서 너무 좋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자기 세계로 이제 가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영화도 좀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조금 비현실적으로 이제 간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본인이 물론 비록 자기가 그냥 뭐 주인공으로 이제 될 거야 갔었지만은 약간 생각 외로 또 이제 그런 기회가 또 쉽지가 않고 실제로 막다뜨려 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환상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하는, 예,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벽돌을 이제 깨는 거는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거래나 뭐 이런 것들에서 기반됐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그런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나면은 그런 것들은 좀 그 뒷전에 사실은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괜히 이렇게 뭐 오디션에서 뭐 심사위원과 이제 그 피심사위원자로서 이제 만나게 되면은 괜한 그런 형식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거리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워가지고, 제가 이제 뭐 배우분들도 오디션을 볼 때도 먼저 이제 그렇게 미리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면서 조금 이제 다가가기 어려운 적도 있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인간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저는 그냥 영화에서 뭐 행위로서 좀 뭐 상징할 수 있을 만한 게 뭐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물론 그 오디션 보는 사람들은 이제 뭐 뒤 배경에 나오는 인부로서 뭐 이렇게 벽돌을 이제 깨는 그거를 해봐 달라고 했지만은, 제가 저 그거를 뭐 사이즈로 잡을 때는 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가까이도 이렇게 하고 한 게 이제 좀 그런 깨는 어떤 행위가 그 내러티브 안에서 조금 그 이미지적으로 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손금을 봤다, 이제 그 행위가 갑자기 일어나서 뭐 보여준다시피 일어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절을 하다가 이렇게 손금을 보고서 절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가 좀 행위 예술 좀 이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 좀 그런 걸 몇 개 많이 보다가 좋았던 게 있었는데, 그 클립에서 그 무슨 뭐 단체 뭐 심리 치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그랗게 다 같이 이제 뭐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한 명씩 이제 중간에 나가서 무슨 뭐 심리 뭐 체험이나 이런 그런 뭐 행위 예술 이런 걸 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가더니 눈을 감고는 대뜸 그러니까 랜덤 디렉션으로 아무데나 절을 하면서 뭐 죄송하다 그러면서 절을 하다가 갑자기 다가서 손금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 상징하는 바가 이제 현대 사회에 약간 좀 각박하고 되게 거리가 있고 외롭고 뭐 다 차단된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거를 그냥 다 약간 없애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상관없고 그냥 뭐 다 같이 인간이고 서로 사는 거고 한데, 내가 갑자기 네 손을 잡는 게 뭐가 이렇게 큰 대수면 그냥 네 손이 어떻게 생긴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 만약에 이 배우가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뭐 그런 일적인 그런 자기가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것도 아쉬웠겠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좀 아쉬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복합돼가지고 뭐 행위로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제가 그러면 현영 감독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작품 제목도 의미가 있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탈리타콤, 소녀는 일어나라, 그런 의미고, 그 안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독백이 안내일기 그 대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 선배님이 그 영화를 만드는 당시에 뭔가 일기처럼 만드는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딱 그거를 기획할 때 바로 떠오르는 그런 제목? 그런 독백이었나요? 아니면 뭔가 예, 여러 가지 고민을... 그러니까 제가 그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데뷔를 했는데 그때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영화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연기를 하면서 한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영화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어떤 그 대사를 찾고 싶었어요. 그게 뭘까? 근데 이 대사는 그러니까 배우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연기 처음 그 독백 수업 같은 거 받을 때 여성 배우 지망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사예요. 네. 그래서 누구나 배우를 아마 그 대사를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대표적인 대사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주는 그 대사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처음 그 연기 그 레슨 받고 독백 레슨 받을 때 그 대사를 가져갔었고 네, 그래서 그걸 한 시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제가 이거를 만든 그 시점이 바로 제가 그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배우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늦게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어떤 그 캐스팅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캐스팅 이제 번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되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고서 처음으로 제가 내가 나이를 먹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처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게 어떤 당연한 것은 자기가 진짜로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랑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탈리타코 그거는 그 성서의 그 부분을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고요. 그게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의미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목은 가장 마지막에 편집까지 다 끝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지었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 주문처럼 계속 탈리타콤을 이렇게 외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기획하고 시나리오 쓰실 단계부터 정해놓고 하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 연기를 계속 독백 연기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계속 깔리잖아요. 그래서 네, 후에 정해진 건 몰랐어요. 네. 네. 질문 받아볼게요. 저는 탈리타콤을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보는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게 탈리타콤이 소녀 일어나라라는 의미인데 영화에서는 되게 죽음의 이미지로 읽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저는 이모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유령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게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죽음의 이미지를 쓰신 거고 마지막에 왜 그 여자가 완전히 백발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거를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제가 영화를 잘 못 만들었다는 네, 그런 방증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되게 역설적인 의미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죽어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안녕하세요. 네, 죽어야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깨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이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의 어떤 내면의 방이잖아요. 왜 우리가 꿈꾸면 그런 무의식에 관한 거나 꿈이나
뭐 이런 책들을, 그러니까 심리학 책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꿈을 꿀 때 집이 나오거나 방이 나오거나 학교랄지 어떤 건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층이 지하부터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그런 꿈을 꾸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게 저는 그 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여자의 어떤 그 내면의 어떤 부분, 그리고 그거 기억의 방이고, 그 안에서 이 여자 사실 시간이 확 지났는데 외면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지났으나 이 여자의 어떤 기억의 한 부분은 이미, 그러니까 박제된 듯이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일어나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이랑 그 삶은 사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설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뭐냐면 그녀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그것이 어떤 삶이 가지고 있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그녀가 그거를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결국 그거는 뭐냐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렇다면 그 방 안에서의 공간에서 그 여자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거울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비추는 그게 영정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뜻하는 그런 것이겠네요. 네. 그럼 그거는 혹시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이게 시나리오가 딱 있어서 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설정만 딱 있고 그 어떤 여자가 오디션 보려고 연습했는데 이미 오디션 날짜도 지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이미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패가 이미 예정돼 있는 거죠. 이 여자는 과거에 살고 있어서 지금 몇 날 며칠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되게 관념적인 설정이죠. 근데 실제로 제 상황이 제가 좀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눈이 멀었다는 게 딱 맞아.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눈이 멀면, 그러니까 뭐를 너무 너무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 경계가 굉장히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때.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그걸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객은 알고 있죠. 저 여자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그 여자에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상황만 있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을지는 정말 제가 몰랐어요. 그걸 정말 계속 찍고 어느 날 그 거울에 그렇게 비쳤어요. 진짜로. 네네. 그냥 원래 거울을 본 건데 그게 그 모서리 이렇게 몰딩한 네네. 그게 딱 그렇게 돼서 조명하게. 그냥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정말 저기에 나오는 그 과정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나리오가 제가 자기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이렇게 찍었다기보다는 그거를 찍는 저걸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찍었는데 3개월에 걸쳐서 찍었는데 매일 일어나서 제가 촛불을 켜고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몇 번 찍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루 종일 진짜 24시간 일하는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루틴처럼 그거를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1, 2, 3월, 12월, 1월, 2월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3월 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진짜 결말을 몰랐고, 하는 도중에 발견한. 선배님이 써두신 제작 노트 같은 걸 봤는데 거기에는 뭔가 인간으로서는 자기 성찰의 어떤 일기, 그리고 배우로서는 연기에 대한 탐색 보고서 뭐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그 3개월이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 기간까지 다 거쳐서 편집 한 6개월 넘게, 왜냐면 너무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싫어.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그러니까 되게 고집이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직하게 뭔가 우직은 되게 좋은 표현이고요. 그거를 좀 안 좋게 부르는 거예요. 미련한 거. 미련한 자기. 네, 미련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고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객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고 싶어라는 되게 이상한. 예. 왜냐면 그래야만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게 내가 저거 만들 때가 제가 한 20년쯤 됐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지. 근데 내가 그것도 혼자 못하면은 그거는 내가 되게 헛산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의무랄까? 예, 그런 느낌, 그런 마음으로 이건 내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하고 싶다. 내 힘으로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과정 거의 그래서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이 편집하면서 굉장히 많이 너무 힘들죠, 당연히. 왜냐면 지도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연기 연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기 연습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배운 대로는 연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예술이든지 발견을 위한 거잖아요. 네, 내 시각으로 발견하는 거. 그래서 저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딱 압축해서 되게 연기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연습 이제 후반에서 계속해서 연기 모니터링도 하시고 편집하면서. 엄청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작업이었군요. 재밌었어요. 네, 여기 감사합니다 출연하신 송철호 배우님 도착하셨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송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 마치고 오신 건가요? 공연 마치고. 예,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중간에 확 들어와가지고 저도 네. 사실 오늘 GV 참여할 수 있을지 잘 몰랐었는데 지금 공연 끝나자마자 왔는데 이렇게 또 가까운 곳에 진행 계셔서 중이셨어요. 지금 좀 놀랐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철호 배우님이 오셨으니까 배우님께 질문을 하자면은 그냥 감독님한테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인데 그 검은고 소리에 맞춰서 아름다움과 기억에 대한 어떤 즉흥을 하잖아요. 영화 안에서는 그게 즉흥 상황인데 그거를 뭔가 시나리오 과정에서 뭔가 감독님의 디렉션이나 배우님이 뭔가 하고 싶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완성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로 현장에서 즉흥으로 하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네. 일단 춤 레퍼런스와 음악 레퍼런스는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레퍼런스가 많이 해주셨고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영화를 확인했을 때 그 뒤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저는 어쨌든 그 춤은 즉흥 플러스 뭐 레퍼런스를 보고 좀 제가 좀 따라한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레퍼런스가 있었군요. 감독님 그럼 뭔가 레퍼런스는 어떻게 선정했고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셨나요? 그 장면에서는? 사실은 그 레퍼런스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그 철호 배우님과의 작업은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우님께 의지를 하는 그쪽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게 최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을 다 뵙고 이렇게 하면서 저 나름으로 최선의 그런 어떤 선택들을 해오면서 이제 왔었지만은 일단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겠지만 이 연기가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오히려 제가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감히 디렉션을 할 수 없는 세계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 저도 철호 배우님이랑 인연이 저 2014년 정도부터 아는 제가 대학로에서 오퍼레이터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때 배우님도 많이 봤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도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그래서 많이 주시면은 또 거기에 그때 또 더 괜찮게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춤도 제가 물론 뭐 이런저런 요즘 이렇게 좀 약간 그냥
추듯 안 추듯하는 그런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걸 살리면서도 동시에 그 현장의 그 어떤 유동성이랄까 많이 살리시면서 네. 하셨기 때문에 뭐 테이크를 그때 많이 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디렉션을 하시면 배우님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현장이었군요. 현장에 대한 감각이 네. 그러면 또 질문을 혹시 관객석에서 받아보고 네, 질문해 주실래요? 네. 저는 박현영 감독님께 예전부터 영화에서 되게 많이 뵀는데 예전 홍상수 감독님 영화부터 해서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사적으로 배우님을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영화랑 방금 해주신 말 듣고 나니까 영화가 되게 뭔가 뭉클하게 느껴지는데 영화에서 제일 그 감명 깊었던 장면이 사실 창문을 딱 열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고 나가고 싶어서 창문을 열었는데 그런데도 철조망이 쳐져 있는 연기를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뭔가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표정을 자세히 보면은 마냥 이렇게 좌절하거나 슬픈 표정은 아니거든요. 약간 이런 현실이지만서도 나는 영화가 너무 좋다. 약간 이런 그래서 표정이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약간의 미소도 지어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눈물 흘리는 장면에서의 감정이 궁금했습니다. 되게 민망하다. 이 영화는 이상하게 훨씬 더 제가 뭐 영화를 많이 찍진 않았지만 이거 말고 한 편 더 찍은 게 단데 지금까지는 이 작품은 확실히 좀 더 다 그렇지만 그러네요. 되게 이거 말고도 한 작품 더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그때 그거를 말로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GV가 되게 난처한 게 이게 말로 설명을 다시 덧붙인다는 게 되게 좀 뭔가 정답을 얘기하면 이게 뭔가 좀 이게 좀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뭐라 할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왜냐면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제가 영화를 찍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찍을 때 제가 정확히 그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테이크로 찍었었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내의 대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내도 우리는 안내 프랑크가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거 알고 있죠. 그 어린 나이에 죽었고. 근데 그녀의 그 일기장 속에 그 수용소 생활할 동안 그 일기장에 갇혀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녀는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쩌면 희망 고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저는 이걸 찍고 나서도 이것이 나한테 내가 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단 한 편의 영화만 만들고 죽는다면 아마 저게 마지막인 거잖아요. 왜 나는 이런 얘기를 찍고 싶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가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 마음이 크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이 먹으면서 물론 되게 많이 여러 가지가 변했지만 그것이 제가 한 10살 때, 20살 때 그때 느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삶이라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삶이라는 것에 대한 뭉뚱그려진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삶의 어떤 기쁨, 슬픔, 여러 가지 그것들이 다 포함된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의 이상적인 생각은.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었고 저것을 찍을 당시에는 그게 저한테는 최선의 표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면을 담기 위해 되게 여러
방식의 테이크를 네. 가셨던 건가요? 네. 아, 네. 네, 연기 연습했어요. 네. 좀 민망하더라고요. 아.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진짜 잠깐 제가 저거를 혼자 찍고 있는 저의 모습은 정말 웃겨요. 네, 그거를 만드는 전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재밌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러니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그 말이 정말 정확히 딱 가리키는 그 상황이 저의 상황이어서 재밌네요. 다큐가 될 뻔했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배님 작업하시는 거 계속 찍었다면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겹지 않을까요? 너무 똑같아서. 네. 저도 감동 있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 연기도 하시고 연출도 같이 하시는 그런 감독님들께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네. 어떻게 연기와 연출을 이제 같이 하실 수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OK 컷과 이제 뭐 NG 컷과의 구분을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연기라면은 이제 그걸 못할 것 같거든요. 네네. 정말 그 자아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아니면 천재거나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거를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저 탤런트컵을 찍을 때는 그게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완전히 혼자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두 번째 영화는 제가 이제 그 제대로 스텝들을 꾸려서 정말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정말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것도 제가 연기를 했어요. 연기하고 연출도 하는데 제가 자꾸 모니터 뒤에서 보고 있으면 제가 자꾸 카메라 앞에 서 있어가지고 스태프들이 매우 당황하면서 제가 포지셔닝이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 영화 찍고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웬만큼 숙달되지 않고서 이제는 그거를 그러니까 모르니까 했지 알고서는 되게 힘들다 앞으로는. 왜냐면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잘해내는 분들이 되게 신기한데, 왜냐면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되게 아쉬워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진짜 가용 에너지가 굉장히 엄청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고, 왜냐면 제가 나중에 편집하면서 놓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감독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배우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분열돼요. 정확히 분열돼요. 정말 감독으로서는 배우가 또 너무 원망스러워. 얘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게 내가 배우로서 완전히 그 역할만 생각할 때랑, 왜냐면 그러니까 감독의 위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 공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딱 본인이 생각하는 그 세계가 맞냐, 그 순간 완전히 집중해갖고 다 캐치해내야 되는데, 또 그게 안에 역할에 들어간다는 건 또 완전히 자기의 세계를 만든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라서 되게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개 동시에 하는 것이. 진짜 그래서 지금 다시는 진짜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왜냐면 정말 몰라서 저는 할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그걸 다 알면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예상치가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조금 내려놓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몸에 배서 그 경계가 없어지는 경지가 되죠. 그리고 또 되게 조력자 같은 스태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내 작품처럼 바꿔주는. 맞아요. 분열이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한 번은 할만해요.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작품 그 안에서 되게 여러 배우님들이 나오잖아요. 초아 배우님뿐만 아니라. 그래도 되게 앙상블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연기의 톤들도 그렇고 뭔가 재밌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연기 디렉션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현장에서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 힘들었던 일들, 그런 것도 감독님이랑 배우님께 좀 물어보고 싶어요.
힘든 일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화 연출할 때 개인적인 욕심은 그런 어떤 스크린에다가 얼마나 그 사실 자체를 옮겨놓느냐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전적으로 이제 직접 연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연출자가 얼마나 사전에 실제와 뭐 사실과 그런 자연들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취득해 왔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고 보지만은 결국은 그렇지만 현장에서 가장 그 밀도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그 배우분의 그 연기 그 자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사전에 미리 그 철호 배우님과도 말씀을 많이 나눴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최대한 그 배우님께서 어떤 그 작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최대한 그런 거를 이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신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철호 배우님께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 많이 동의를 많이 해주셨고 또 그런 만큼 또 사실 롱테이크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 가서 독백하는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장기간에 그러니까 좀 한 5, 6분간의 그런 집중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가감 없이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가 계실 수 있게끔 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같이 많이 공유를 했었고 다만 제 생각으로는 조금 저희가 섬에서 찍을 때 그 춤을 좀 오래 췄거든요. 그때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거기가 섬이에요? 섬이라기보다 이제 서울시 내 이제 거기 노들섬인가? 네, 노들섬. 노들섬. 네, 노들섬 아래 거기 내려가면 그 막 이상한 데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걸 힘들다고 생각은 안 했고 감독님이 그린 세계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제가 다 이해하고 했다고는 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게 춤은 왜 갑자기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막상 추다 보니까 약간 무아지경 약간 거기까지 가버려서 사실 그때 제가 막 시키지도 않았던 막 부르고 막 달리고 막 이랬었던 지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아까 정신적으로 좀 자유롭게 좀 풀어놔 주셔서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해볼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얼쑤 좋다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담긴 거는 몇 번 안 되지만 뭐 그렇게 좀 배우가 자기 스스로 좀 창조하고 재미있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서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 테이크는 좀 길게 가져갔는데 한 곡당 한 3분 되잖아요. 그거를 한 5테이크를 안 쉬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좀 탈진이 오고. 그렇군요. 그때 아마 좀 힘드셨어요. 네, 방금 그냥 갑자기 그 장면을 떠올리는데 아주 별거 아닌 질문일 수 있는데 머리 스타일이 그 작품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미신 건지 아니면 원래 그때 뭔가 다른 일로 머리가 되게 반삭? 약간 짧은 머리잖아요. 그때 원래 머리가 딱 고른 상태이셨는데 저도 정확히 생각했었던 이미지였어서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이랑 되게 이미지가 다르신. 네네네. 그때 2년 전인데 그때 저 공연 때문에 아마 삭발을 하고 있다가 조금 기른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선배님 그 작품 그 되게 사운드가 인상적으로 전 느꼈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이상한 어떤 기운을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이게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획 단계에서는 사운드도 없었던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뭐 내레이션 대사나 아니면 효과음이나 음악은 또 누군가 해주신 크레딧을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조율하고 만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제 보니까 저걸 제가 혼자 만들었다니까 되게 창피하네. 네, 음악이 있죠. 음악이 저희 오랜 친구가 있는데
고맙게도 해주셨고, 네, 그 도움만 딱 받았고요. 네. 나머지 음향이나 이런 거는 그 무료로 네, 네. 다운받을 뭐 다 그런 사이트, 그 써주셨더라고요. 사이트에서 제가 원하는 음향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뭐 믹싱이랄 것도 없이 그냥 제가 그냥 트랙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쌓아가지고요. 거니까 쌓아가지고 아. 가지고 막 이게 재밌더라고요. 아, 네. 아, 네, 제가 그렇구나. 그런 거 좋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영화 오늘 잘 봤습니다. 그 탈리타쿰 박현영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되게 어이없는 질문이에요. 제가 사실 무서운 거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 촬영을 거의 3개월 가까이 혼자 하셨다고 했는데 그 촬영 장소에 초랑 약간 이런 의식 도구들이랑 이런 게 좀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장소에서 먹고 자고 촬영하고 하셨을 때 혹시 무섭지 않으셨나요? 정말 어이없는 질문이에요.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겁은 없는. 네, 제가 사실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 그 촬영 다닐 때도 제가 조그만 차를 몰고 그때 막 이것저것 막 막 이렇게 영화들 막 그 붐일 때라 가지고 되게 많이 다녔을 때인데 한 2006년도인가 그때 이제 전라도 쪽에서 찍고 강원도로 다음날 새벽 밤샘하고 새벽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한잠도 못 자고 거기서 이제 가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이제 설악산에서 찍는 영화였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때만 이제 내비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국도 이렇게 지도 대충 보고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길을 되게 잘 찾아요. 운전도 잘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꼬불꼬불 가다가 정말 제가 그 해에 되게 여러 번 죽을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뭐 도로 통제되고 눈 와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막 강변 막 달려가다가 차가 막 360 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너무 무식해서 용감한 거.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밤에 시골길 달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시골길. 예,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고 그게 무섭나요? 이게 이렇게 찍으실 당시에는 이제 매일매일 루틴처럼 하셔서 몰랐을 수 있는데 저도 약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정말 넣고 싶은 게 있었는데 원래는 이 영화를 사실은 저는 되게 더 야심차게 그러니까 다른 야심이 아니라 기술적인 야심 이런 거 말고 그 내용 자체가 원래는 저기서 이제 막 격투씬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림자로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진짜 혼자는 못하겠더라고요. 혼자 안 되고 그다음에 조명이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없앴어요. 그래서 결국 촬영을 못했는데 한 번은 제가 쓰지 않은 장면 중에 근데 그거는 이제 내용으로 제가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서 결국은 포기했는데 어느 날 정말로 제가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그게 진짜로 어떤 다른 존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검은 곳에서 그러니까 제가 몰랐는데 제가 벽에다가 거울을 세워놨었던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이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제 전신 약간 되게 액자형으로 되게 큰 거울 있잖아요. 그런 거울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옆에다 이렇게 치워놨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그게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벽 속에서 갑자기 껌껌한데 제가 저 분장을 했었어요. 여기 얼굴에 백색 이렇게 칠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까만색 이렇게 그 베르이만 그 검은 봉인 거기에 나오는 그 봉인에 나오는 그렇게 이렇게 그런 분장을 하고서 근데 제가 그 분장했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계속 뭘 하다가 근데 이렇게 뭐를 체크하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저쪽에서 꽤 멀리 저쪽 끝에다 세워놨었는데 정말로 너무 놀랐는데 그거를 찍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찾아봤는데 되게 근사하게 나왔어요. 정말 그렇게 열악한 상황인데 그냥 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되게 막 있어 보이는 저 안에 막 제대로 분장하고 막
이게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것 같은 느낌에 저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감 있는 어떤 공간 저 너머에서 어떤 존재가 이렇게 불쑥 나오는 느낌. 네, 맞아요. 근데 그건 왜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아니 그게 이 내용 자체로 연결을 했을 때 그거는 그냥 그 장면 자체는 괜찮지만 이렇게 결국은 영화는 이렇게 장면과 장면이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도저히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놀라시는 거는 정말 놀라시는 거죠. 진짜 네, 진짜 상황인데. 네, 맞아요. 진짜 놀랐어요. 네, 진짜 놀랐어요. 근데 놀랐다고 해서 이렇게 놀라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 놀라면 정말 저 마음속 깊이에 커다란 울림. 네, 그렇게 놀랐어요. 네, 그것도 재밌었어요. 네, 그런 맥락에서 관객분이 해주신 질문 안에서 저는 되게 무섭다고 느꼈던 장면,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촛불을 배경으로 있는 그 실루엣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혼자서도 조명의 도움 없이도 그렇게 해내셨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촛불을 사용한 것은 제가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작비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 형광등이나 그 LED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네, 그게 싫어서 그거 없이 제가 원하는 그 색감이나 있던 그런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게 촛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작품에 대한 질문 좀 하고 싶은데 작품 안에서 철호 배우님이 그러니까 실제 배우신데 배우를 연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냥 뭔가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어서 그냥 접근할 때 무리 없이 완전 다른 인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직업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섞어서 내 감정을 조금 더 넣어서 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후기가 좀 궁금하고 감독님께는 그 대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길은 통한다. 약간 이게 되게 뭔가 다 적용되더라고요. 살면서 그 작품을 보고 나서 뭔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거가 뭔가 어디서 온 대사인지 평소에 하시는 생각인지 네, 좀 궁금했어요. 원래부터 작품을 쓰실 때부터 있는 대사였나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배우라면 한 번쯤은 다 오디션을 겪고 그리고 다른 인물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제가 겪었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물 자체는 아예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근데 다만 제가 되게 재미있었던 것은 감독님이 이 세계에서 배우를 그리고 이 세계 안에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고난스럽게 이야기를 계속 이 상황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잘 생각이 안 나고 설득이 잘 안 되는 경험해보면서 부딪혀보면서 이제 서서히 저도 알아갔던 것 같은데 아까 영화에서는 담기지는 않았지만 그 한강에서 제가 한 10분 정도 그렇게 탈진을 하고 스태프들이 괜찮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제가 진짜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영화에 다 드러나서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희열이 저는 찍으면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물 접근하는 것 자체는 저도 완전히 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 어떤 지점들을 분명히 건드렸고 이 영화를 통해서 저 또한 약간의 즐거움과 그리고 이 고난을 함께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작업 자체. 네, 감독님이 워낙 정말 다른 작품들도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네, 이 감독님이 참 이상한 영화 치면 나와요. 재미있는 세계를 계속 구현하시고 그것들을 제가 정말 팬으로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도 같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의지가 있으면 길이 풀린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제가 항상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 중 하나고요. 옛날에 무슨 어디 무슨 문학 작품인가 거기서 그냥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싶은 그런 거죠. 예.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좀 긍정적인 거를 대사는 그렇게 넣되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좀 현실적일 수도 있으면서 그런 가능성을 함축하는 걸로 끝내면 그게 좀 더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아까 현영 감독님이 이 작품 말고 하나 더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혹시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볼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제목만 알려주세요. 정화된 밤이라고. 정화된 밤이요? 네, 정화된 밤인데 그거는 영화제는 안 돼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그래도 궁금해요. 네, 한 번 상영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인디포럼 원래 대회로 한 번 상영했었고 나중에 또 상영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뭔가 네. 배우정할 때 같이 상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네. 앞으로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혹은 앞으로의 계획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올해 마지막 연도를 이제 하고서는 마지막 이제 그 졸업 작품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창 요즘은 좀 시나리오를 써본다고 또 아주 정신없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쓴다는 게 정말 저는 사실은 예술이니 인문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간 드라마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드라마와 인물과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곡선이나 굴곡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정말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작법서를 많이 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영화를 봐도 이제 그때 그분이 너무 좋다. 네, 그렇지만 내가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건 또 너무 다른 이야기고 해가지고 너무나 사실은 정말 큰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 영화 속의 인물처럼 매해 그리고 매 순간 계속 평가받는 혹은 그리고 도전받는 배우로서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4월 28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연시협회에서 함익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함익입니다. 함익. 네, 재공연 하는 건가요? 예, 재공연 3년 전에 했었고 한정 버전으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계속 뭔가 쓰던 시나리오 잘 안 돼가지고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션 계속 지원하고 그냥 되게 그런 일상생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찍었던 거 아직 후반 작업 중인 것들, 그러니까 출연한 작품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참석해주신 배우님들과 감독님들의 작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상영회가 오렌지 필름 4주년 기념 상영회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오렌지 필름 상영회들 다 방문해 주시고 여기 자리해 주신 민지연 대표님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